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엿새째입니다. 무너진 보일러타워 옆에 있는 다른 타워 2기를 발파 해체하는 작업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수습본부는 어제 오후부터 사고 현장 인근을 통제하고 발파 작업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태인 기자. 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현장입니다. 네, 오 기자 뒤쪽으로 통제 펜스가 보이는데요. 현장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네, 제가 있는 도로에 경찰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어제 저녁 6시 이전에는 통행할 수 있는 도로였는데 지금은 통행이 막혔습니다. 사람은 물론 일반 차량 통행도 금지됐는데요. 통행이 제한된 건 지난 6일 붕괴한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5호기 옆에 있는 사유호기 발파가 임박했기 때문인데요.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오후 브리핑에서 붕괴 현장 인근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발파 시간은 밝히지 않았는데 주변 통제가 시작한 것으로 볼 때 발파가 곧 실시될 거로 보입니다. 또 사유호기 발파 해체 작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폭파 작업은 사고가 난 5호기를 발파를 맡았던 코리아카코가 맡습니다. 사고수습본부는 사유호기를 동시에 무너뜨린다는 계획입니다. 아직 5호기 잔해에 4명이 매몰됐지만 좌우에 있는 타워를 먼저 무너뜨리는 건 안전 때문입니다. 사고에 앞서 취약화 작업을 어느 정도 진행했고 작은 충격에도 무너질 수 있는 만큼 안전을 위해 구조전 해체를 먼저 한다는 계획입니다. 해체가 완료되면 중장비와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5호기 잔해 밑에 있는 4명을 구조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현장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네, 이번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후폭풍 살펴보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항소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이런 정치적인 사건에 계속 매달려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은 구형보다 많은 형을 선고받지 않았느냐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원이 제대로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관련성에 대한 질문에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법원도 이번 판결에 이 대통령 관련 내용을 담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항소 포기로 범죄 수익을 몰수, 추징할 수 없게 됐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며 이미 일부 금액이 몰수 보전돼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의 일선 검사장들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박재혁 수원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은 어제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노 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밝힌 입장에는 항소 포기에 이른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상세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중앙지검 소속 누구든 징계 취소 소송을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해 제출했으면 됐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 지검장은 자신의 SNS에 검사들 차원의 집단 입장문에 동참하겠느냐는 연락을 받았지만 거절했다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후폭풍이 아주 거셉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일이라는 점도 논란에 영향을 준 셈입니다. 정말 이례적인 것인지 아니면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결정이었는지 이경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민간업자 등은 1심에서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주기로 한 428억 원을 뇌물로 판단했지만 법원은 이를 배임의 대가로 봐 뇌물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부당이득 7천억여 원 추징 요청의 근거로 삼았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또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검찰청 예규를 보면 무죄나 면소가 선고된 경우 검사는 번복 가능성이나 실익 등을 검토해 상소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검토를 진행한 수사팀의 결정은 항소 필요였습니다. 2심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뇌물죄 관련 판단을 바로잡아 수천억 원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더 무거운 형이 내려지게 해야 한다고 본 겁니다. 나아가 중대범죄의 경우 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3분의 2 미만일 때 항소한다는 규정도 존재하는 만큼 이에 해당하는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를 대상으로 충분히 항소할 수 있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 법조계에선 수사팀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지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간 검찰의 기계적 항소에 대한 비판도 이어져 왔던 상황. 하지만 국민의 이목이 쏠린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항소 포기 결정이 나오면서 그 여지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자, 이런 논란 속에서도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대통령실이 지시한 일이 아니라며 일축하고 민생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의견을 밝힌 당일. 대통령실은 따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전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사안에 대해 거리를 두는 분위기였습니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그 배경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시작하거나 개입한 일이 아닌 만큼 입장을 밝힐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는 보고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하라는 식의 지시는 없었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대통령실의 이런 기류는 정치권 공방에 굳이 뛰어들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거로 풀이됩니다. 정쟁에 참전하는 대신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성과 후속 조치와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내부에선 최근 일부 검찰의 행태에 격앙된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검찰의 기계적인 항소와 집단주의 관행을 지적하며 이런 문제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이펙과 주요 양자회담 등 최근 외교 성과를 토대로 국정 지지도가 반등세를 보인 만큼 대통령실은 이번 논란에 대해선 선을 긋고 민생 행보에 힘을 쏟을 거로 보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이후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엽니다. 애초 국민의힘은 긴급 현안 질의 개폐를 요구했지만 여야 간의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회의는 일단 안건 미정인 상태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기관 증인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여야는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최상병 특검팀에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2차례 출석 요구에 건강상의 이유와 변호인단의 일정을 들어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오늘 조사가 성사되면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등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첫 피의자 출석이 됩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 모친과 오빠를 오늘 다시 소환합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김 씨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와 함께 김건희 씨 인사청탁 의혹 관련 증거 은닉 혐의를 받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오늘 구속의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국정원 내부 CCTV를 국민의힘에 선별적으로 제공하고 비화폰 정보 삭제 과정에 관여해 윤 전 대통령 형사사건과 탄핵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국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공영방송이죠. BBC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의도적으로 편집했다는 의혹에 수뇌부가 잇따라 사임하면서 전례 없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BBC 회장이 직접 공개적으로 사과했지만 편향 논란은 계속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법적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월요일 아침 영국 일간지들의 일면은 일제히 BBC 편향 보도 스캔들로 채워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을 의도적으로 편집해 폭동을 선동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지적에 BBC 수뇌부가 사임하며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입니다. 사장과 보도 총책임자가 사퇴한 뒤 사미르샤 BBC 회장은 의회에서 직접 수습에 나섰습니다. 먼저 연설이 편집된 방식이 폭력적 행동을 촉구했다는 인상을 줬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판단 오류에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BBC 이사회가 편향성 우려 제기를 무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BBC 뉴스의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We do take it really seriously. I mean, there are real issues here. I don't think there's a systemic bias in anti-Israel.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BBC에 법적 조치를 경고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오는 14일까지 명예훼손적이고 선동적인 언급을 철회하지 않으면 10억 달러, 약 1조 4,570억 원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또 문제가 된 연설 편집뿐 아니라 BBC가 그동안 쌓여온 편향 논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올해 7월 한 페스티벌에서 영국 가수가 반이스라엘 구호를 외치는 장면이 생중계됐고 지난달에는 가자지구 관련 다큐멘터리 내레이션을 하마스 가족에게 맡긴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습니다. It's claimed to be independent of any vested interests and of government, but in practical terms, you have people at the very top of the BBC who have the final say on editorial policy. 영국의 보수 성향 정치 지도자들은 BBC 수뇌부의 사임만으로 편향성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대대적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진보 일간 가디언도 BBC가 무너진 대중의 신뢰를 스스로 회복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타머 영국 총리는 BBC의 지지를 표명했지만 신뢰에 큰 타격을 입은 BBC의 편향 논란을 잠재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인도의 수도 델리의 유명 관광지 부근 도로에서 차량이 터지면서 8명이 숨지고 20명가량이 다쳤습니다. 테러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폭발 이후 델리와 뭄바이 등의 최고 경계 태세가 발령됐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유명 관광지인 붉은 요새 부근의 한 도로입니다.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6대의 차량과 3륜차인 오토릭샤 석 대가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भाई मेरे आगे गाड़ी चल रही थी कार कम से कम 1-2 फुट की दूरी पे थी उसकी गाड़ी में बम फटा जाने क्या था वो फटा था. 현지 경찰은 이번 폭발로 최소한 8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퇴근길 교통체증으로 차량이 서행 중이었고 폭발은 현대 i20 차량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आज करीब 6:52 पे एक यहाँ पे रेड लाइट पे एक स्लो मूविंग व्हीकल जो रेड लाइट की तरफ आके रुका था उसमें एक ये एक्सप्लोजन हुआ है। उस वक्त गाड़ी के अंदर जो पैसेंजर्स उसके अंदर ही थे। 델리 경찰 외에 국가안보국 등 정보기관들도 현장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정확한 폭발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지 언론은 차량의 이전 소유자인 살만이라는 사람이 체포됐다고 보도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सभी संभावनाओं को तराश रहे हैं और सभी संभावनाओं को ध्यान में रखकर इसकी गहन जांच की जाएगी। सभी ऑप्शन की तुरंत जांच होकर नतीजा जो आएगा जांच हम जनता के सामने रखेंगे। 폭발 현장 부근인 붉은 요새는 의회에서 6km 떨어진 곳으로 인도 총리가 매년 8월 15일 독립기념일 연설을 하는 장소입니다. 당국은
뉴델리 국제공항과 인도 전역의 주요 기차역, 금융 중심지인 뭄바이, 델리와 접경한 우타루 프라데시주의 최고 경계 태세를 발령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11월 11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동아일보는 인공지능발 일자리 지진에 주목했습니다. AI를 많이 사용한 업종에서 청년 일자리가 3년 새 21만 개가 줄었다는 한국은행의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50대 일자리는 비슷한 규모로 늘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건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청년 고용은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시스템 통합관리업에서 11.2%, 출판업 20.4%, 전문 서비스업은 8.8%, 정보 서비스업에서 23.8% 줄었습니다. AI 노출도가 높은, 또 AI가 대체하기 쉬운 단순 업무가 비교적 많은 산업들입니다. 그런데 늘어난 50대 일자리 21만 개, 70%는 금융업 등 AI에 많이 노출되는 업종인데요. 차이가 있습니다. 조직관리 등 AI가 아직 대체하기 어려운 업무는 시니어들이 주로 맡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업의 70%는 채용할 때 AI 역량을 고려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취준생들 사이에선 그 역량이 정확히 뭔지 요구하는 능력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AI가 단순 업무를 빠르게 대체하면서 청년 채용이 줄어드는 건데요. 주니어들이 AI를 통해서 시니어들의 업무 노하우를 빠르게 익히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 한겨레 신문입니다. 최근 연세대와 고려대에서 챗GPT 등 AI를 활용한 단체 커닝 논란이 불거졌죠. AI가 악용되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엔 홍보용 AI 댓글 자동화 프로그램까지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댓글을 달아주거나 추천수를 올려주는 프로그램인데요. 가격은 한 달에 10만 원, 1년에 40만 원 정도입니다. 30일이면 자연스러운 홍보용 댓글 12,000개가 AI로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이렇게 AI가 만들어낸 댓글이 온라인 여론 조작 우려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서 불법 도박이나 성착취물, 피싱 사기 사이트 홍보에도 퍼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 AI가 작성한 댓글을 남기면서 작성자의 프로필에 불법 누리집 주소를 올리는 방식입니다. 감시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한 꼼수이자 엄연한 범죄입니다. AI를 여론 조작과 각종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다양하게 또 교묘하게 확산하고 있는데요. 정교한 디지털 범죄 대책이 시급해 보이네요. 끝으로 중앙일보입니다. 다음 달 8일에서 14일 대통령실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용산 시대가 3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리고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청와대 이전 시점을 두고는 관측이 분분했습니다.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는데 대통령실은 연내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과 참모들이 근무하게 될 청와대 여민관은 대부분 리모델링 작업을 마쳤다고 하고요. 노후화된 경호처 건물도 수리 작업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추가 보완 작업이 필요한 일부 공간은 다음 달 중순을 넘겨서 이전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대통령 관저는 내년 상반기에 이전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디로 이동할지를 두고는 여러 후보지를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11월 11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부정행위 논란이 불거진 연세대학교 교양 수업에서 지난해에도 인공지능을 이용한 커닝이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도 대규모 온라인 수업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근 단체 커닝 논란이 불거진 연세대학교 비대면 교양 수업, 자연어 처리와 챗GPT의 지난해 수강 후기입니다. 시험을 마친 학생들은 시험 볼 때 챗GPT의 위대함을 느꼈다. 챗GPT를 사용해 A+를 받았다며 스스럼 없이 부정행위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연세대 해당 수업에서 지난해에도 올해와 같은 방식의 부정행위가 벌어진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좋은 강의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저도 듣게 되었습니다.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당 강의는 올해와 같이 지난해에도 인공지능융합대학 A 교수가 맡았습니다. 당시 시험의 경우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 시간을 짧게 설정했다는 공지는 있었지만 별도의 부정행위 방지 장치는 없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연세대 측은 지난해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면서도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올해는 시험 보는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게 하는 등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올해 시험 수강생 600여 명 가운데 40명 정도가 부정행위를 자수했지만 의심 정황이 확인된 나머지 10명은 자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비대면 수업 구성원들의 윤리의식 문제라며 공청회까지 열겠다는 방침인데 학생들 사이에선 시험 지침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줄 글로만 어떻게 촬영해라라고 올려주셨는데 사실 이것도 약간 예시 구도로 올려주신 게 아니어서 학생들끼리 되게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세대 논란 속에 고려대학교에서도 1,400여 명 규모 온라인 수업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고려대 측이 시험을 전면 무효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비대면 수업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호 부동산 대책의 9월 통계 배제 의혹과 관련해 명확한 법적 근거에 대해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임미애 의원의 질의에 9월 13일 이미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회의 절차에 들어갔기에 9월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8월 통계로 심의를 진행했고 그 결론에 따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야권이 행정소송을 한다고 했기에 법적으로 어떤 것이 분명하게 옳은지 판결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김 장관에게 행정소송에서 국토부가 패소할 경우 문제가 되는 지역의 규제를 풀 것인지를 물었고 김 장관은 행정소송에서 진다면 법적 절차로는 해당 지역 규제를 일부 해제하는 게 답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3,900선으로 내려왔던 코스피가 어제 반등해 4,000선을 회복했죠. 4,100선 진입을 눈앞에 뒀습니다. 1,450대에 올라선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매수세의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11월 초 수출 현황이 오늘 오전 발표됩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대미 관세 충격에도 불구하고 1년 전보다 3.6% 증가했는데요. 반도체 호황으로 3분기 우리나라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반도체 성적이 어땠을지도 관심입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결론이 오늘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가 구글에 답변을 줘야 하는 시한이 오늘까지인데요. 구글이 요청한 지도는 1대 5천 축적의 고정밀 지도고 앞서 정부가 두 차례 안보 우려를 이유로 결정을 유보한 가운데 최종 결론에 관심이 쏠립니다. The yeas are 60 and the nays are 40. 3/5 of the Senate duly chosen and sworn, having voted in the affirmative. 임시 예산안은 상원 본회의와 하원 재가결을 거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정부가 재가동됩니다. 지난달 1일부터 이어진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뉴욕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셧다운 이렇게까지 길어질 거라고는 많은 분들이 예상을 못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미국 사회에서 실제로 피해가 발생을 하고 이게 성장률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입니다. 2018년에 35일 정도 멕시코 국경에 벽을 져야 되니까 예산을 달라 그랬을 때 셧다운이 된 이후로 가장 큰 기간을 기록했는데요. 예.
그 저소득층이라든가 항공 분야에서 좀 피해가 실제로 크게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SNAP라고 식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제 주로 서민층한테 가는 건데 일부 주에서는 11월 급여분이 중단됐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인 타격을 줬고요. 그다음에 메디케이드라고 하는 저소득층 의료 보장 수단이 있는데 이것도 뭐 셧다운의 원인이기도 했지만 직접적인 의료 서비스가 중단됐기 때문에 취약층에게는 굉장히 문제가 됐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연방 정부에서 일하는 약 75만 명이 일시 해고, 그러니까 무급휴직을 받게 된 거죠. 이 중에서는 당연히 임금에 의존하는 취약계층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어려움이 심화됐고, 그다음에 항공국 직원 상당수가 무급휴직에 놓이면서 항공기가 실제로 이제 취소되는 상황이 있었고, 뭐 박물관들도 이제 국립박물관 같은 거는 폐쇄되면서 문화 및 관광 산업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결 국면에 들어서기는 했지만 오바마 케어 같은 문제라든지 아직 좀 쟁점이 남아 있는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뭐 상원 표결을 거치고 뭐 하원에서 표결을 거치는 절차들이 남아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핵심 쟁점이었던 부분이 오바마 케어, 이제 어포더블 케어 액트라고 이제 미국에서는 하고 의료 보험료를 좀 싸게 이제 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공화당과 트럼프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 보조금을 특히 직접 주는 게 아니라 그 보험회사에다 주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민주당이 양보를 한 부분이고요. 다만 뭐 공화당이 다음에 12월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표결을 하자라고 얘기는 했지만 이 부분은 사실 말로만 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정국에서 이런 보조금이 어떤 식으로 해결될 것인지가 주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간밤에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어제 우리 시장에도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우리 시장이 4천선을 탈환하는 데 영향을 줬거든요. 자, 이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 또 하나 영향을 미친 소식이 있었습니다. 당정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정부안보다 더 낮추기로 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융주라든지 이런 곳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주요 내용 살펴볼까요? 예, 일단 그 주가가 올라갔던 때는 셧다운과 관련돼서 좀 유동성이 좀 풀릴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단기 시장 금리가 좀 내려간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이 배당 소득과 관련돼서 지금까지 논의가 많이 됐던 부분이 그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배당소득을 분리하겠다. 그리고 배당소득이 사실 종합소득에 과세될 때는 최고세율을 적용받는데 이거를 기존 정부안이 35%로 낮추겠다라고 한 것보다 10%포인트나 더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세제 개편안을 보면 연간 3억 원 초과 배당소득에는 이제 최고 25%의 소득을 그 세금을 내게 되고 2천만 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14% 과세가 유지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최고세율이 내려가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을 덜고요. 기업이 배당에 대한 것이 확대되면서 증시가 활성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이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배당주로 꼽히는 금융사들의 주가가 강세로 나타난 것도 이런 어떤 기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로 설정을 한다면 배당 활성화로 증액되는 부분까지 감안하면 전체 세수 감소분이 2천억 원이 안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낙관적이지 않은가라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세율 인하가 되면 세수는 당연히 감소합니다. 이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될 거고요. 그 구 부총리의 논리에는 이제 순세수는 감소하는데 배당 증가로 인해서 세수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다. 이게 배당을 많이 하게 되니까 세금을 매기는 그 부분이 늘어난다라는 건데요. 정부 예상은 이제 세율이 내려가니까 배당 매력이 증가해서 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할 것이다라는 예상입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이게 배당이 빠르게 늘어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시적으로 그동안 뭐 배당을 미뤘던 것이 이제 세율이 내려가니까 일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장기
단기적으로 늘어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예. 우리나라 기업이 배당 성향이 낮은 것은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니라 지배 구조라든가 예. 뭐 내부 유보를 현금 내부 유보를 선호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투자 수요 등 여러 가지 이윤이 있습니다. 예. 뭐 경영권 방어 이런 것도 또 같은 측면일 텐데요. 그래서 세율만 낮춘다고 배당이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가 소득세 깎아준다고 해서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이 그렇죠. 바로 나타나지는 예. 않는 거랑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배당 증가로 세원이 증가하는 건 맞지만 궁극적으로 정부가 의도한 주식시장 활성화 이게 경제 성장으로 이어져서 궁극적으로 세금이 올라가기 위해서 세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배당과 어떤 그 투자의 유인, 그러니까 투자가 증가하고 이것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제도도 같이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배당뿐만 아니라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은 일단 증시 부양이 시급하다 이런 시장 요구를 수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인위적인 부양이 아닌가라는 걱정도 들고요. 또 하나 인위적인 부양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국민연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주식 투자의 비중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실 지금 국내 주식의 연말 목표 비중이 한 15%까지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 현재 주가가 급등하면서 보유한 주식 평가 가치가 17%를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조정이 됐어야 되는 측면인데 주가가 오르는 과정에서 뭐 외국인들은 뭐 차익 실현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국민연금 측면에서도 일반적으로 목표 비중을 초과하면 매도해서 비중을 낮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 원칙을 안 지켰다는 얘기고요. 이 원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 원칙을 다시 만들겠다. 이걸 17%로 늘리겠다는 예. 얘기인데 어떤 측면에서는 그 전략적 배분이라고 보죠. 우리가 시장 상황이 바뀌었고 장기 전망이 바뀌었으니까 목표 비중 자체를 상향하는 거다라는 네. 측면에서 주장이 가능은 합니다만은 저희가 이거를 국내 주식을 다른 나라보다도 낮은 15%로 만들었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예. 일단은 당연히 뭐 그동안은 국내 주식이 수익률이 낮았고 이거를 글로벌 포트폴리오 이제 다른 특정 시장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시장에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측면이 있는 건데요.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식으로 비율을 늘렸을 때 시장이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 우리가 15%로 얘기를 예. 했을 때는 이거를 국민연금이 팔아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국민연금이 파는 유동성을 과연 누가 흡수해 줄 것인가? 이게 위로 올라갈 때의 변동성보다도 저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하방 압력이 들어왔을 때의 예, 예. 변동성이고요. 특히 단기적으로 그런 하방 압력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2040년대 중반부터는 지급액이 수입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연금 감소 시기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근데 국내 비중이 높다라고 할 경우에는 뭐 다른 상황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국민연금은 포트폴리오를 계속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예. 그때의 어떤 시장에 대한 충격을 줄여놓기 위해서는 사실상 국내 주식 비중을 너무 많이 가져가면 안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주가가 급등했다 그래서 어떤 원칙대로 하고 있는 목표 비중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약간 반대되는 목소리도 나온 것 같습니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국회에서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진성준 의원 역시도 이게 필요하다라고 거듭 강조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 시장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금투세와 같은 내용은 어떤 면에서 원칙상으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고려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세 원칙이니까요. 예. 근데 다만 2024년도에 금투세 얘기를 했다가 그 당시에는 이제 폐지를 했었습니다. 시장 위축이 좀 우려가 됐고요. 투자자들이 반발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무엇보다 이 정책 설계와 관련돼서 이쪽 약간의 소득을 받았을 때 어떤 그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든지 하는 그 세금 체계 자체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말씀하셨듯이 조세 형평성을 재인식하고 가뜩이나 재정 문제가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는 네. 세수 확보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 재검토를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이게 정책 일관성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니냐. 예. 이게 불과 폐지 얘기가 나오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다시 재논의를 하는 것은 어떤 시장 혼란에 대한 가중을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경우에 정치적 의도도 좀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감세 혜택이 상위의 10% 약간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은 뭐 자산 격차를 심화할 것이다라는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습니다만 이게 부의 불평등 완화, 뭐 조세 형평성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만 저희 그 재정 세수 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점들은 좀 전에 배당세 말씀드렸고 이제 금투세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뭐 자산 어떤 소득에 대한 세금은 또 따로 움직이고 있는데 예. 이 각각에 대한 것들을 보고 있고 어떤 뭐 거래세와 아니면 전반적인 소득에 대한 세율 예를 들면 배당세도 한때는 배당세를 하지 말고 그걸 금투세에 합쳐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인 어떤 세금의 필요성과 이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그 목적에 부합하게 이것이 뭐 설계가 돼야 되는데 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책은 조세 정책으로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가. 어떤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어떤 장기 계획 안에서 정책을 좀 신중하게 내고 이제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NDC 이야기 좀 해볼 텐데요. 결국 정부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에서 61%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감축안이 나오기까지 과정이 좀 진통이 있었죠? 네, 사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입니다. NDC를 2018년 대비 53에서 61% 감축하겠다고 최종안을 냈는데요. 예. 산업계에서는 48% 정도로 하자라고 했는데 이것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에서 얘기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시민단체에서는 사실 65% 감축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숫자를 산업계 요구를 좀 반영해서 53%로 하향선을 제시함과 동시에 어떤 상한선도 60%를 넘기기 위해서 61%의 논의를 했다라고 보는데요. 이게 감축 목표라는 게 우리가 기후 위기를 대응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시급한 게 맞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실 앞으로 2035년이면 10년이 안 남은 건데요. 이 감축 속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EU 같은 경우는 1990년부터 약 45년 동안에 이 감축을 해온 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선 감축 속도가 가능을 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 국가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 제조업인데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조업의 국가죠, 아직. 예, 유럽의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27%고요. 이게 수출 많이 하는 산업들이 철강, 화학 등 탄소 배출량이 큰 산업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이걸 하면서 뭐 철강 산업이라든가 화학 산업 이제 당연히 구조조정하고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안 하고서 그 소득이 유지되지 않는 상황, 일자리가 유지되지 않는 이게 일자리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이건 분명히 어떤 일자리 유지나 경제 성장에 있어서 타격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는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그 탄소를 줄이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런 속도라든가 어떤 국가 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것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산업계와 어떤 시민단체가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내기보다는 좀 더 자기의 목소리를 주장하는 결과 상한선, 하한선이 굉장히 큰 범위의 숫자가 나왔다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6차례 공청회에서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는데 갑자기 당정이 이걸 결정을 해버려서 조금 이거는 위험한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끝으로 오늘 소식이 많은데 요거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늦게 전해진 소식인데요. 서울회생법원에서 위메프의 회생 절차, 이거 폐지 결정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잖아요.
굉장히 많은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시사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피해자 구제가 이제 어려워졌죠. 파산 선고로 인해서 이제 법적 절차를 통해서 피해 금액을 받는 건 어려워졌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우리가 이 소비자 보호 체계가 근본적으로 되어 있는가라는 점을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파산법에서 소비자는 이제 일반 채권자입니다. 이게 특이한 거는 이게 플랫폼 기업으로 실제로 물건을 파는 것과 관련된 어떤 상품의 특성, 산업의 사업자의 특성상 일반 채권자 중에 소비자들이 많은데요. 세금이나 임금, 담보 채권 이후에 받게 되는 어떤 후순위이기 때문에 이게 소비자가 투자자가 아닌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수익을 추구한 것도 아니고 단지 물건을 사려고 했을 뿐인데 여기서 이제 피해를 받는 것에 대한 대책이 없다라는 게 문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규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거는 이 위메프가 사실상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는 당연히 규제를 받는데 이게 그 온라인 거래를 하면서 금융과 같은 일을 했고 거기에 대한 규제가 없었다라는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지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사점을 주는 것 중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게 그 스테이블 코인도 사실 비슷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급준비금이나 어떤 이 사람들이 이런 그 요구를 정당하게 바로 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은행과 같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으면 은행과 같이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교훈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는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데에서도 관심 있게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윤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ey're off in the Breeders' Cup Classic, and Nick's goal goes out to the early lead as expected. It is Nick's goal, and he's going to try to take him the distance here. Final furlong, Nick's goal, a superstar, wins the Breeders' Cup Classic.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 8경주 혼합 4등급 말들은 1200m 질주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뒤쪽에서는 4번 닉스고원이 가운데 모습 보입니다. 이제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4번 저 선두 자리를 빼앗아 오고 있습니다. 닉스고원 부산 경남에서 데뷔하는 첫 번째 닉스고이자마 4번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거리를 벌려내면서 4번 닉스고원이 닉스고자마 첫 번째 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혈통 예치에 완벽하게 응답하는 4번 닉스고원 부경 제8경주의 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정수현 캐스터 연결합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정수현입니다. 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날이 더 춥다고요? 네, 어제도 추웠는데 오늘은 더 춥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4.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 2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일부 중부 내륙에서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어제보다 옷차림 따뜻하게 해서 나오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낮부터는 그래도 상황이 나아진다는 거죠? 네, 지금은 추위가 지속하고 있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지금보다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크게 오르겠는데요. 이 추위가 풀리긴 하지만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계속해서 옷차림에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4.1도, 세종 2.8도, 대전 2.7도로 쌀쌀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차가운 공기에 내륙에서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서울과 대전이 15도, 광주 16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수능일에는 예년 기온을 웃돌며 날이 온화하겠고요. 올해도 입시 한파는 없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져서 수험생들은 얇은 옷을 여러 벌 입는 등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남해안과 제주 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밀려들겠습니다. 높은 물결이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수 있으니까요.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네, YTN 뉴스타트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